당신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카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햇빛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당신과 함께 이 복잡한 심리적 미로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당신의 정신 건강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더 많은 통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심리학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면서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실을 찾고 있고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이며 이미 당신은 치유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적 분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반응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특정한 역할을 연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고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억압하고 부정하는 자아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 그림자는 엄청나게 크고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거짓된 자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며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복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불안정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환상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마치 거울이 갑자기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울을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분노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폭발적인 분노입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이며 종종 당신을 두렵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다시 통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통제 도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워서 다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내적 혼란의 스크린일 뿐입니다. 칼 융은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냉담한 침묵입니다. 이것은 소극적 공격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당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분노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물리적 고통과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당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애원하고 사과하고 다시 그들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마치 감정적인 인질극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과 정서적 반응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스라이팅의 강화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이 전술을 극대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민감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묘한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시도하면서 지쳐갑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내면의 혼란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통제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전체 방어 시스템이 위협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해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들의 내적 투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당신이 폭풍우 속에 있다가 갑자기 그 폭풍우가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젖을 수 있지만 당신은 폭풍우가 당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분노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정서적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폭풍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인식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반응에 조건화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는 두 번째 주요 행동은 사랑 폭격의 재시도입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정하고 관심을 보이고 사과하고 변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서적 사막을 걸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루입니다. 사랑 폭격은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주기의 일부입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그리고 버림입니다.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다시 이상화 단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술입니다. 사랑 폭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선물, 꽃, 저녁 식사, 그리고 당신이 항상 듣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는 그들도 그것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정말로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관심, 존경, 복종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급이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페르소나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 뒤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폭격 단계에서 그들은 매력적인 페르소나를 완전히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가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말로 그 순간에 그 역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뛰어난 배우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모방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제공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폭격과 진정한 변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기 반성과 책임감을 포함합니다. 진정으로 변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시간과 공간을 줍니다. 반면에 사랑 폭격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며 조건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친절은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지속됩니다. 당신이 다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순간 그 친절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심리학 연구는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주기적 패턴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의 한 연구는 나르시시스트가 파트너를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공감 능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적 공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사랑 폭격의 또 다른 측면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환상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그들은 함께할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혼이나 아이들에 대해 언급하고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삶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종종 매우 구체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목적은 당신을 현재에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 가짜라고 불리는 조작 기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희망은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정말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칼 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당신은 종종 그들의 그림자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사랑 폭격 단계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상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벽하고 특별하며 유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것은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받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평가절하의 전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높이 올릴수록 떨어뜨릴 수 있는 거리도 더 멉니다. 사랑 폭격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징후를 알아보세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과도한 애정 표현, 이전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 진정한 자기 반성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거나 관계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들의 친절은 긴급함과 함께 옵니다. 당신이 사랑 폭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행동은 진실을 말합니다. 말은 싸고 쉽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관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패턴을 볼 것입니다. 사랑 폭격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이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있는 순간, 이전의 행동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자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폭격에 다시 빠진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하거나 어리석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과 연결에 대한 희망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무기화합니다. 당신이 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또한 현명해야 합니다. 사랑은 맹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랑 폭격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절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들의 약속에 설득되지 마세요. 대신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시간을 들여 그 변화를 증명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는 세 번째 주요 행동은 중상모략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전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평판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뢰성을 파괴하고 당신을 고립시키며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수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당신이 한 적도 없는 일들에 대해 비난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의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어디를 보든 왜곡된 이미지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왜곡된 이미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 캠페인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랜 시간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당신에 대한 의심을 심어왔습니다. 그들은 농담처럼 당신의 약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불안정하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유된 원형적 이미지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피해자 원형을 활성화합니다. 그들 자신을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해자 원형에 맞춥니다. 이 원형적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깊은 심리적 패턴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 편에 설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플라잉 몽키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는 오지의 마법사에서 나온 것으로 사악한 마녀를 위해 일하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지칭합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르시시스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방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압력을 가해 화해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한 면만 보여주었고 그들 자신을 동정심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짓말의 확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작은 진실에 큰 거짓을 섞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믿을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번 화를 낸 적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항상 폭력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그들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맥락을 제거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완전히 만들어낸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중상모략 캠페인은 더욱 쉬워지고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온라인에서 당신에 대한 애매한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굴욕이지만 당신은 직접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대응하면 당신이 방어적이고 죄책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여기서 다시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조종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냉담하고 무감각하다고 말한다면 그들 자신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투사의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중상모략 캠페인의 목표는 다양합니다. 첫째,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이미지를 보호합니다.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통지하면 당신의 버전은 덜 믿을만해 보입니다. 둘째,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지원 시스템을 잃으면 당신은 더 취약해집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셋째, 그것은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을 떠나거나 그들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넷째, 그것은 새로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확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동정하고 지지를 보낼 때 그것은 그들의 자아를 먹입니다. 그들은 관심의 중심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중상모략 캠페인의 피해자라면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혼란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을 방어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방어할수록 더 죄책감이 있어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필사적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종종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매우 신중하고 사실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당신은 중상모략 캠페인을 경험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치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와 지지와 치유의 커뮤니티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탐구할 것이며 당신의 정신건강 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상모략에 대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문서화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화의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신이 진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둘째, 당신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과 당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이들이 당신의 지원 시스템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치료사는 이 과정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대처 전략을 가르치고 당신이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 종종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고 우리의 환상을 포기해야 하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이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깊은 자기 탐구로 강요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배웁니다. 당신의 강점, 당신의 취약성, 당신의 경계,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배웁니다. 중상모략 캠페인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당신에게 명확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진실에 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사과하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는 네 번째 행동은 피해자 되기와 동정 구걸입니다. 이것은 중상모략 캠페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가장 큰 피해자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한 일에 대해 울고 한탄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당신이 그들을 학대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로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피해자 되기는 여러 형태를 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병에 걸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울하거나 자살 충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도우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매우 공감적인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작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구원자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시절에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구원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치고 구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고귀한 충동이지만 그것은 또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구원자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역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해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되기의 또 다른 측면은 자살 위협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조작적이고 학대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나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인질로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머뭅니다. 또는 당신이 떠났다면 당신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성인의 선택에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살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도움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거나 그들의 가족에게 알리거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학대적인 관계에 머물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자살 위협을 조작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율은 그들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실제이고 심각합니다. 하지만 자살 위협을 통제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진정한 정신건강 위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은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조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인질로 만들 것입니다. 피해자 되기는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얻는데 사용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당신이 그들을 잘못 대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정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관심과 동정과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중상모략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피해자로 제시할 때 그들의 이야기는 더 믿을만해 보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이 피해자 역할을 할 때 그들은 실제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적 현실의 투사입니다. 그들 안에는 학대하는 부분과 학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외부화합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그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 되기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돕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강한 경계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공감하면서도 그들의 조작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공감 피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정서적 요구에 노출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지치고 소진되고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자비는 여기서 다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 되기에 반응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하거나 멍청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감과 동정은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러한 특성을 악용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선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나면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사랑했던 사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준 가면과 사랑에 빠집니다. 진짜 사람, 그 가면 뒤의 공허함은 당신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의 희망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손실을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치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이해하는 치료사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